2026년 하반기 국정원 7급 대비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조직 인재상 시험 대비 전략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를 졸업했고요.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총성 없는 정보전쟁, 내부고발,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탐정 가이드북,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삼성의 미래, 정보사회론, 국정원 논술, 산업 스파이, 내부 고발자, 기업 정보전쟁, 기업 문화, ESG 경영, 드론과 재난, 드론과 방호, 이런 다양한 책들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삼성전자, SK, 포스코, KT, KTNG, 마사회 등 다양한 조직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략정보 시스템에 관련돼서 삼성전자나 LG전자, 포스코, SK에너지, 정보전략,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 여러 다양한 기업들의 기업 문화, 그 다음에 드론 관련된 강의, 컨설팅, 여러 관련된 컨설팅과 자문도 했었고, 월간 중앙, 월간 인사관리, 월간 시큐리티, 월 에어포커스, 월간 CEO 같은 이런 언론의 정보 전략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관련된 칼럼들, 세계 로컬 타임스라든지 여러 기업들, 언론의 다양한 칼럼들을 수백 개 기고하고 SBS, SK그룹 사내방송, 신한은행 사내방송, 그 다음에 블룸버그란 로이드 통신 이런 다양한 언론들의 인터뷰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기 조직에 퇴직한 이후에는 사회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20년 이상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책도 쓰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시절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러한 직업들을 퇴직 이후에도 100살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선배들처럼 여러분의 부모들처럼 조직에 퇴직한 이후에는 전혀 살아온 인생 경험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직업 매뉴얼 워커를 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장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자기가 인생 일막에서 열심히 하던 그런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고 또 그런 걸 하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 경험을 좀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그 내용들은 국정원 정기공채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국정원의 조직 구조, 국정원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들, 그 다음에 시험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우리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그런 교재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정기공채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세이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없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도 재작년까지는 에세이가 있으면서 이게 서류 전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했었는데 아마 이게 작년부터 없어진 거는 여러 가지 너무 에세이가 좀 천편일률적이고 또 변별력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에세이를 첨삭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받으면서 이런 부담도 학생들한테 큰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또 상반기 공채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참고사항이라는 항목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본인의 자기 쓰고 싶은 거 뭐든지 써도 좋다.
뭐 쓴다 해서 크게 유리하지 않고 안 쓴다 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 대신에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선택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쓰는 게 좀 유리하지 않았었나. 뭐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좀 지도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쓴 학생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인데 어학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뭐 3개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면은 거의 뭐 서류 전형에 많이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올해도 크게 상반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말이라고 해서 이런 활용 능력 정도를 따는데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들 이런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따기도 쉽지도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따놓으면은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지원자의 전공이 지원 정의라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북한 정보에 관련된 학과가 북한 정보를 지원했거나 뭐 안보 조사라든지 뭐 대테러도 마찬가지, 해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나 어떤 직렬이든 지원하도록 허용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합격자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게 학과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전형도 뭐 크게 지난 제가 경험했던 20여 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은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뭐 피셋보다는 조금 긴 편이었고요. 수리력은 기존에 저희가 가르쳤던 뭐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큰 차이 없이 그 과정만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도행 도식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뭘 묻는지 잘 모르겠다. 또 실제로 공부했던 거하고 좀 전혀 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어쩔 방법은 없고 뭐 도형 도식이라는 게 유사한 문제를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런 부분들 완전히 다른 문제들을 계속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도형 도식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정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게 100% 동일한 건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 시사상식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출제되지 않았고 올해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뭐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체력 검정 신체 검사입니다. 체력 검정도 기준을 공개해서 뭐 나름 현장에서 빡세게 테스트하고 뭐 이런 기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떨어진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국정원이 특전사 요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UDT라든지 뭐 이런 그런 특수부대 요원들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아주 핵심적인 채용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체력들 가지고 열심히 기본적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체력에 떨어질 가능성은 높고 신체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뭐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경찰에 지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정도의 체력들 신체들이면 충분하게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외부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갖고 가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여러 가지 면접들을 했는데 전에는 면접을 2회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면접을 1회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1회 면접으로 끝났고 전에는 1회 면접도 하루 종일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반나절 만에 끝냈기 때문에 면접이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뭐 면접 중요한 PT 면접이라든지 시나리오 면접 뭐 이런 부분 심층 면접들은 뭐 빠지지 않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원조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원조사가 진행 중이고 뭐 그게 전부 다 완벽하게 다 끝나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래야 또 떨어진 사람들이 하반기 시험에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완전히 결론이 나야만이
아마 하반기 채용에 관해서 명확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기공채도 뭐 기본적으로 수집 활동과 정보 분석으로 정보는 이렇게 나눠서 채용할 것 같습니다. 뭐 상반기 채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의학, 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AI, 정보보호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뭐 채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부는 거의 대부분이 수집 활동에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정보 분석은 일부만 지원했고 뭐 그렇다 해서 어느 부분이 꼭 어려웠다, 쉽다 이렇게 좀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군대라든지 어떤 민간 부분에서 정보 분석을 경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부가 정보 분석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고 또 일정하게 뭐 좋은 성적을 낸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 영역은 인문계, 이공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 AI는 AI 부분만 문과, 이과가 다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는 전산학과, 정보보호도 전산학과, 그 다음에 통신은 통신학과 뭐 이런 쪽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조직은 뭐 기본적으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과 비밀국장활동 세 가지를 수행하는데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고 뭐 기조실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퍼센터지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이 정도로 나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지금은 가장 큰 조직이 북한에 관련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은 국가 안전 보장을 하는 거고 비전은 뭐 국가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초일류 정보기관, 핵 전략가, 전략은 국가 글로벌 조직 개인, 퍼펙트, 핵심 가치는 애국심, 탁월함, 책임, 헌신, 자부심, 창의성, 신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정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건 아니고 기본 나중에 면접에 가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국정 인재상입니다. 애국심과 헌신, 책임감과 전문지식, 정보감각과 보안의식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죠. 특히 이런 정보기관들은 정보의 감각이 있고 조직의 어떤 코드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머리 좋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뽑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일반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뭐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기하고 성적만 좋으면은 당연히 합격합니다. 당연히 합격하고 성적 좋은 사람들이 면접에서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성적이 아주 우수한데 면접에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보기관은 성적이 좋다 해서 면접에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국심, 뭐 헌신, 책임감, 전문지식 정보감각, 보안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의 인재상에 맞는지 어떻게 이런 인재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선택의 기준입니다. 뭐 선행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죠. 일반 시험에 비해서 오래 한 6개월 이상 그 전형 과정이 걸리고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면서 대비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원조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 성취감이라든지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책임, 자신의 정보와 보안 마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진짜
자신이 능력이 에 대해서 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내향적이고 외향적인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은 백오피스라 해서 회사에서 약간 지원 업무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 안 만나고 꼼꼼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정보기관의 업무는 특히 휴민트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만남이고 또 사람 외부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향적이면은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자기개발, 뭐 인맥 확장이라든지 지식과 경험, 대부분의 조직이라는 게 조직 지향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직 지향적이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예를 들면 방첩부서에서 자기가 간첩을 열심히 잡았다는 거죠. 근데 퇴직하고 나면 간첩 잡을, 자기가 다니면서 간첩 잡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간첩을 잡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조직 지향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조사하는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시장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탐정사무소를 연다든지 뭐 그런 걸 한다면은 민간에서 산업 스파이를 조사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법률 관계된 분쟁에 관련된 조사를 한다면은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고 면담하고 포렌식하는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런 데 탁월한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퇴직 이후에도 얼마든지 영향을 발휘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간첩 잡는 것 외에도. 그래서 간첩을 잡는 방법하고 그런 노하우는 조직 지향적인 지식이고, 일반적인 포렌식이라든지 면담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시장 지향적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약간의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라든 대비가 있다면 조직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자기의 어떤 역량들을 개발하면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생 이막에서 요즘 뭐 60살에 정년퇴직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요즘 뭐 거의 100살까지 삽니다. 100살까지. 거의 남자들 평균 연령이 지금 89세 정도 됩니다. 89세. 남자는 89세, 여자는 지금 90세, 91세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걸리 마시고 탑골공원 다니면서 박포장기 들고 관악산이나 북한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30년을.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인생 이망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고 지식과 경험이 일막 조직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돼야 되고,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저도 비슷한 거죠. 저도 뭐 제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그 정보 조직에서 밥을 먹게 됐고, 또 뭐 퇴직하고 나서 또 그냥 또 이런 또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또 몇십 년을 또 사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즐거운 일들을 좀 선택해서 하면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성향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국정이라는 조직이 아주 멋있는 그런 조직이 되고 본인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과 체력, 신체 검사, 면접, 신원조회 5단계입니다. 서류 전형은 하반기 시험은 뭐 상반기는 뭐 지나갔고요. 하반기는 뭐 7월 중에 서류를 접수할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토익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험들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뭐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그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서류 전형에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뭐 2000년대 한 뭐
2010년도, 11년도 이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류에서 뭐 절반 이상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 많은데, 어찌됐건 시험을 칠 수 있는 인원을 좀 한정을 짓다 보니까 나름 지원자들의 영어 성적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서류 전형 합격자, 탈락자가 정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토익 850점이 합격했는데 올해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올해는 또 합격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원자들의 성적에 따라서 서류 전형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자격증 3개 있다 해서 유리하거나 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일정하게 그것도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서류 전형을 일단 통과해야 시험을 칠 수가 있고, 시험은 논술과 NIT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만 전공 논술을 치고, 어학이라든지 정보 수집 활동, 분석은 일반 논술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NIT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합격하고 나면은 체력입니다. 체력은 기본 이상만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일정 이상 점수 안 되면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꼭 반드시 아주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력에 합격하고 나면은 신체 검사와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은 1.3배에서 1.5배로 대부분 필기 성적이 면접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국정원은 뭐 그런 거는 다르다. 면접이 굉장히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배수도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5배수 정도가 면접에서 가고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면접에 성적이 좋고 면접에 임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는데, 국정원은 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면접에 자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입니다. 신원조회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블랙박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사돈의 팔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이런 영역들까지, 삼촌과 뭐 외숙모 뭐 이런 것도, 고모와 고모부, 뭐 이모부 뭐 이런 영역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국가 간에 관련되어 있는 사상, 뭐 사건,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오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간이 투표를 하더라도 신원조회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본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게 또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신원조회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준비 전략입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9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생까지입니다. 만일에 군대를 갔다 왔다면은 한 살에서 3세까지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91년생 정도까지는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 나이로 지금 보면은 뭡니까? 4세, 5세, 35세까지는 시험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군복무 중이면은 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할 수 있으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공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인데 합격했으면은 일단 근무를 해야 되지, 대학 임용유예하고 대학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심사입니다. 서류심사. 기초인성검사, 영어능력시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익이든 무슨 성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성적은, 영어 성적은 필요도 없는데 제출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고, 의학은 영어능력시험 플러스
기본적으로 말하기 시험 하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영어 외에 외국어는 가산점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무술,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뭐 이런 것들도 가산점을 주고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통번역사도 가산점을 주고 석사학위도 가산점을 주고 경력자는 우대합니다. 1년 이상을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는 경우면은 일단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9년,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학생들이 뭐 직장 한 2, 3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확률도 높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산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NIAT입니다. 뭐 논리 게임,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수리, 추리, 인지, 지각 뭐 이런 직무 마인드 정보 역량이 있는데 언어 논리 15문항 20분, 논리 추리 15문항 20분, 수리력 15문항 20분, 도형 도식 15문항 20분, 도형 추리 15문항 20분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실제로 언어 논리나 논리 추리, 수리력은 다양한 데서 뭐 경험을 해보지만 도형 추리와 도식 추리가 국정원만의 유일한 거의 출제되는 영역들입니다. 물론 뭐 일부 시험에서 약간 조금씩 맛은 보지만은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 건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만이 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 논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논증을 한다는 겁니다. 아규먼트. 이게 옳고 그러냐를 열심히 떠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올해 상반기 논술의 논제가 인공지능의 의미를 이해하고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뭡니까? 나는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나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찬성한다. 왜? 왜 찬성하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고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그 이유는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도입하면 안 됩니다. 왜? 직원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근거. 그래서 비판적 사고 능력, 바람직한 미래사회, 건전한 시민의식, 합리적인 수준의 공직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한 지식체계, 이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지식, AI의 개발 열사, 발전 방향, 문제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종류들,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재명 정부 AI 상강 목표, 우리가 미국과 중국 다음에 AI 상강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들을 갖고 있는 거 정부 차원에서 NVIDIA, GPU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여러 가지 AI 산업에 관련된 이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AI를 도입할 때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 이런 논리적 사고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AI의 어떤 부작용에 관련된 비판적 사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 3년차 미만 개발자를 많이 자르고 지금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를 도입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몇천 명씩, 만 명씩 해고한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근데 AI 엔진을 개발하는 소수의 개발자들은 돈을 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된다면은 과연 이게 도입해야 되는지, 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AI하고 상담을 하다가 뭐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또 뭐 일반인들이 이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겪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인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개 돼지는 마찬가지죠. 밥 먹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판단도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AI에 물으면 생각해주고 AI가 판단도 해주고 AI가 내 인생도 다 해주고 내 일도 다 해주니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밥 먹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죠. 밥 먹고 싸는 기계에 불과한다면은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생에 대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인간의 무역론, 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종말로 이런 것들,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인간의 존엄성이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라는 얘기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AI 도입하는데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가 발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발명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영국에서는 마차 끄는 사람들, 마부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자동차를 못 다니게 막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산업이 붕괴가 된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렇다 해서 지금 자동차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 시내에 말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기계 문명이라는 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 없다면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쓰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국정원 시험 대비해서 일단 상반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써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저희가 3, 4, 5월 기간 동안에 상반기에 준비했던 수많은 기본, 심화, 실전, 모의고사 했던 그 과정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부분들에서 수업을 열심히 지금 듣고 있고 논술은 기본적으로 4월부터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지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심화 과정이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논리, 수리, 도형도시, 정보소양은 7월, 8월에 심화 특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지금 열심히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논술은 7월, 8월에 실전 및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직접 써보고 현장에 참석하고 또 모의고사를 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사항 첨삭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2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국정원 관련된 학생들을 상담하고 코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6년도에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국정원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또 그 책을 쓰고 제가 처음으로 강의한 사람이고 또 그 제 책이 지금 15판까지 나와서 팔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원 시험도 몇 번의 변화를 거쳤지만은 크게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NIAT라는 과목으로 약간 이름만 변경한 것이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국정원 시험 문제는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통해서 억지로 보안상 유출하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냐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20년 동안 다양한 문제들을 유행들을 파악하고 또 유사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시험 책을 2024년부터 출간하기 시작해서 지금 3년째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논리 추리, 수리력, 도형도식 추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기본, 심화 3단계로 해서 9권으로 이렇게 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가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고요. PCET을
공부를 PCA 7급이나 5급을 공부한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특히 언어 논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수리력은 좀 NCS를 공부한 그런 학생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도행 도식만큼은 어디에서도 지금 해보지 않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들을 이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종이책을 하면 좋겠지만은 뭐 학생들한테 크게 부담 주지 않고 저희가 이북으로 만들어서 한 건당 9,9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9,900원 판매하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가정에 등록하는 학생들한테는 책을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집 활동과 분석으로 해서 정보 영역을 이렇게 지금 채용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뭐 역사상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인데 상당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제가 정보 분석론이라는 걸 강의를 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보 분석이라는 게 뭐고, 분석 기법들에 대한 설명들, 오류들,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했었고, 5월 달에는 첩보 수집론입니다. 첩보 수집론,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의 그런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그 극복 방안들,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에는 국가 방첩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첩과 보안의 어떤 개념의 정의, 역사, 그 다음에 적극적 방첩과 소극적 방첩, 방첩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극복 방안들, 뭐 이런 것들, 미래 전망,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면은, 정보기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정보기관 들어가서 이런 업무를 할 것이고, 이런 업무들은 이렇게 적응하면 되고, 또 이런 능력들을 키우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이란 사회의 어떤 큰 커런트 이슈라든지 흐름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정보분석론을 다양한 정보기관 다니면서 20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지금 출간 준비 중입니다. 곧 출간될 예정인데 출간 준비 중입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출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책을 출간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을 2010년도에 출간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1판을 출간한 이후에 지금 2026년까지 11판을 출간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21년 동안 학생들한테 받았던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시험 요강들, 또 채용 분야들, 뭐 시험의 NIAT라든지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는 방법들, 공부하는 어떤 전략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책도 비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9,900원이고 이북입니다. 이북. 그래서 이런 책을 정리해서 좀 공부해 읽어보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국가 비밀이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은 거죠. 아직도 청춘인데, 제가 20대, 30대 때 인생을 고민하고 직업에 대해서 많은 방황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했던 거,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정보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도움을 제가 드리고자 이 책을 출간을 했고요. 또 계속 한 16년 동안 끊임없이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저도 인생 경험도 좀 더 쌓이고,
또 다양한 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보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한계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캐치프레이즈고 또 제 인생에 살아이 굉장히 중요한 또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정보는 한계다입니다. 야 정보가 무슨 한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꽃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꽃의 봉오리에서 뭡니까? 여기서 향이 있으면 이 향이 멀리 날아가서 벌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 벌과 나비가 오는 거죠. 꽃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벌과 나비가 제가 알아서 찾아오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 꽃의 향기는 뭐 십리를 가고 뭐 인간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인데 사람이 인품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아주 성향이 좋은 사람들은 만리 밖에서 그 사람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은 아무리 향기로운 꽃도 십리도 못 갑니다. 향기가 1km도 못 가는 거죠. 불과 몇십 센치밖에 향기가 못 가서 벌이나 나비가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사람의 향기는 만리까지 가고 천년을 이어집니다. 천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 전문가의 길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 저도 이런 좋은 갱구들을 생각하면서 35년 이상 정보 전문가의 길을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국정원 하반기 2026년 하반기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전형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7월 초순경 되면은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를 좀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뭐 8월 말이라든지 8월 말 아니면은 뭐 9월 중순이라든지 뭐 이때쯤 되면은 시험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일부에서는 8월 말에 시험 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데 뭐 아마 상반기 전형이 완벽하게 끝나고 합격자가 다 정해지고 그래야 뭐 올해 TO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반기에 몇 명을 채용해야 될지 또 상반기에서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도 구제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아마 정책이 결론이 나야 뭐 채용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뭐 합격을 많이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뭐 1년에 2번 뽑으니까 2배 뽑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뭐 1년에 갑자기 2배씩 3배씩 이렇게 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거고 경찰은 1년에 2번씩 뽑지만은 국정원은 1년에 2번 뽑은 게 처음이고 또 뭐 연간 뽑아야 되는 인원도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마 적절하게 배분해서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상당히 적게 뽑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정보 수집과 활동과 분석이라는 그 카테고리 직렬을 분리해서 뽑으면서 어떻게 뽑는 것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상반기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잘 분석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들고 뭐 상반기보다는 훨씬 좀 더 많이 채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대비하면은 하반기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강의한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은 저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책을 읽어보고 본인들이 궁금한 내용은 그 안에서 없을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95% 이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 내용 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95% 이상은 그 안에서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냥 커피 한 잔 사 마신다 생각하고 그냥 사 보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떼돈 벌지도 않습니다. 사서 보시고 읽어보고 그 안에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고 여기서 없는 내용이다. 그럼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 보내면 제가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열심히 여러분들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뭐 초등학생도 저한테 이메일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이 옵니다.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오고 뭐 다양한 이메일도 오는데 열심히 제가 국가 비밀이 아닌 이상은 제가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열심히 보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영상 듣고 아니면은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이라든지 국정원 면접 합격 가이드북 책들을 좀 보시면은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NIAT 기초 기본 심화 책 한 권씩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 먹는다 하도 생각하시면은 똑같습니다. 사서 보시면은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풀 수 있겠다. 이런 거는 내가 뭐 최소한 뭐 70점, 8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면은 시험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한테 좀 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오프라인에 상담 받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프라인에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윌비스 학원에 전화하셔서 직원과 상담 일정만 잡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이라든지 해외에 있으시면 궁금한 내용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원 하반기 시험 대비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